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라이더 사익나입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제 속도에 맞춰 곱씹어 보곤 하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희망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그럼 안전한 라이딩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가르쳐준 대로 핸드폰으로 사연 라디오를 틀어놓고 할 일을 하게 된 지도 꽤 되었네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며 기뻐하기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이야기하려 가슴이 저며 오기도 하지만 결국 제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마음의 병을 조금씩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요? 우리 집안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저의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먼 시골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집을 오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을 와서도 하루에 2번 정도 다니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 타고 들어와서 또 걸어야 하는 후미진 농촌이었죠. 가지고 있는 논 이래야 서너 마지기 정도였고 주로 밭농사였지만 그걸로 우리 사남매를 포함한 부모님까지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1960년대 당시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면 공장에서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남동생들이 아직 어릴 때 저는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우리 사남매 중에 부모님의 희망 아니온 집안의 희망인 언니가 있었답니다. 언니는 집에서 1시간 반이나 산 넘고 또 산을 넘어서 다녀야 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재라는 칭찬을 들어가면서 월반을 해서 초등학교를 5년 만에 마쳤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1등으로 졸업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모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일찍이 서울로 올라온 저는 공장에 취직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집으로 보냈죠. 덕분에 제 아래에 있는 남동생 둘은 서울은 아니지만 대처로 나가서 상업학교에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서 저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처지가 되고 말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더 없는 효녀로 여겨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을 하며 같은 회사에서 만난 성실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숙부의 손에 자랐지만 구김살없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이 귀티가 나는 사람이었죠.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보다 먼저 하는 조금 이른 결혼이었다 들었었고 딸을 낳았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여전히 공장에서 잔업과 철야 작업까지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둘이 벌어둘이 살기에도 참 빠듯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착실하고 선한 성품의 남편과 부모님을 닮아서 천성이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받는 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탈없이 자라주는 아이와 함께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여전히 온 집안과 온 마을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저희 집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 거슬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언니가 휴직을 했으며 그 이유는 모른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찾아가 보라는 간절한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언니에게 찾아갔지만 언니는 그저 몸이 안 좋아 휴직을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가늘고 여리여리한 몸에 너무 공부에만 열중한 언니의 건강에 무리가 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여전히 잔업과 철야를 해가며 집에 돈을 보냈고 남동생들 집과 가까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언니에게서 만나자는 전가를 받았어요.
언니는 예전과는 달리 얼굴이 부어 푸석푸석했던 상태였습니다. 가늘기만 한 언니가 살이 찌는 것은 미안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언니 갑자기 미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할게. 얘기가 길어. 언니가 자취를 하는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만 기절을 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이야기하다가 언니답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언니는 언니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답니다. 당시로는 흔치 않은 대학원생, 저는 사실 대학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대학원에서 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남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수가 되면 언니와 결혼하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서로의 변심을 의심해 보지 않은 좋은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언니와 결혼하겠다고 그쪽 집안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반대가 거세다 하더군요. 아버지가 교육자이다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 소위 말로 좋은 집안이었고 없는 집안 출신의 언니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극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댁이 될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하는 가운데 언니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 검진해서 이미 아이가 3개월째 언니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죠. 언니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교사의 몸으로 결혼 전에 배가 불러 학교에 출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제야 언니가 갑자기 휴직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건강한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이 아빠의 태도였고 집안에서 계속 거세게 반대하자 아름아름 마음이 기운 것 같다는 것이었죠.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아이를 얼마든지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의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생아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그때 바로 그 조카 아이는 언니가 사귀던 그 남자의 허락이 없으면 호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제대로 취약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었죠. 언니가 아기를 낳자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이미 우리가 아는 그 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에 초점도 흐려진 모습이었죠. 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자매는 그냥 서로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생전 처음 아프게 실감나더군요. 희수가 이 아이를 내 남편 호적에 올려줘. 부탁이야. 우리 부모님께도 알리지 말고 그저 내가 낳은 아기로 해서 호적에 올려줘. 양육비는 내가 학교에 다시 복직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보내줄게. 제부하고 은원을 좀 해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발 설득해줘. 희수가 남편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을 붙잡고 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만. 마음이 떠나서 영 희망 없는 사람을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언니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니면 언니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은 너무나 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설득 끝에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 호적에 올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다짐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죠.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딸의 동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 반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
언니가 어느 병원에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간신히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아이까지 품에서 떼어놓은 언니는 결국 희망의 끈을 놓았어요. 먹으면 치명적인 무슨 약을 먹었다고 의사가 설명하더군요. 언니는 사흘 정도 병원에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언니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제게 무엇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쪽지를 보니 어느 대학교의 주소였죠. 아들의 생부가 있는 학교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언니의 죽음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죠. 친정에도 언니가 아이를 낳아 저에게 입양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저와 남편은 아이 둘을 이 서울에서 오로지 우리 힘으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언니가 살아생전에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던 때와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남편과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공사장, 남의 집 가정부 등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어른 둘만 누워도 꽉 차는 월세방 한 칸을 간신히 마련해서 살면서 잠자는 3시간 정도를 빼고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특히 아들은 언니를 꼭 닮아 좋은 머리를 타고난 아이였죠. 딸아이는 저를 닮았고 저보다도 더 순종적이고 얌전하기만 했답니다. 무엇이든 제 동생에게 양보했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조카 아니 아들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처럼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반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학급 반장과 임원들의 엄마들 모임이 있으니 다녀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단장을 하고 자랑스럽게 어깨를 한껏 세우고 학교로 갔답니다. 그럼 오신 어머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장 김영우 어머님 일어서서 다른 어머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저 반장인 김영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저를 빼고 부원장 엄마를 비롯한 다른 엄마들은 젊고 화려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너무 남루해서 숨고 싶을 정도였죠.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학부형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아이가 이상하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형우야, 아이가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예전처럼 먹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형우야,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 쪽으로 돌아앉아서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제가 집요하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다 엄마 보고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 아니냐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도 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부원장네 집에 갔더니 걔 방이 우리 사는 방하고 마당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어. 아들은 울면서 울부짖듯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언니를 그렇게 보낸 슬픔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서름을 삼키고 삼켰던 제 눈물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먼저 떠난 언니가 너무나 그리웠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 예쁜 아이를 두고 그렇게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는지. 그렇게 한바탕의 서러움이 아이와 저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 후 아이의 입에서 다시는 학교에서 엄마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두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학교에 오라고 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가끔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와서 그 좁은 방 안에서 소꿉 장난을 하고 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들의 친구 이름 하나를 알지 못했고
단 한 명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형우야, 너는 친구 하나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니?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아니, 너무 공부만 하면 건강 해쳐.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란다. 이 집에 친구들도 데려오렴. 그러면 이 아빠가 맛있는 떡볶이도 사줄게. 너 여전히 엄마 아빠하고 집안이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 없어요. 친한 애들 만들어놔 봤자 공부하는데 방해만 돼요. 저는 무조건 저하고 경쟁하는 애들 다 이기고 최고 대학교 최고 학과에 갈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과 간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지만 무조건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 사람은 항상 혼자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한단다. 몸을 돌보지 않고 피처를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맞이했던 세상은 정말 차디찬 곳이었습니다. 한강 물의 절반이 저의 눈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게 차가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공사장에서 남자들도 지기 어렵다는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일을 할 때 일부러 제가 질에서 벽돌을 몇 장을 주면서 덜어채 해주는 공사장 감독도 있었죠. 그리고 봉투를 붙이는 부업을 할 때 삭진 몇 원을 더 얹어주면서 아이들 과자 사주라는 고마운 사람도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차디찬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젠가 우리 집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게 되면 꼭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그 좋은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들아이가 참 많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들이 저와 남편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부부는 아무튼 아들의 친구들을 하나도 모를 뿐만 아니란 분명히 학교에서 진학이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학부형을 찾을 만한데도 아들에게서 그런 말조차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도 나가고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저는 한동안 쳐다볼 틈도 없었던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죠.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거울 안에는 평생 일에 찌든 저희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늙어 보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러움이 저를 휩쓸고 지나갔죠. 아이들이 없는 틈에 실컷 울고 난 저는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더 노력해야 했어요. 아주 좋은 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딸아이는 공부 잘하는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이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중학교 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또 엄마 아빠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죠. 엄마, 나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고 어디든 취직해서 돈 조금씩이라도 벌 거야. 엄마랑 아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엄마 손이 이게 뭐야? 나무 껍질 같잖아. 엄마, 나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엄마 손에 바를 핸드크림 제일 먼저 사줄게. 너도 대학교에 가야지. 그래야 멋진 신랑감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엄마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대학 포기할 생각하지 마라. 아빠도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잖아. 꼭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다 아빠처럼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나 잘 알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하면서 딸은 굳이 대학교에 가라고 하는 저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딸에게 대학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 여력이 있으면 제 동생을 더 지원하라고 했죠. 그런 딸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차가운 세상에서 저를 배려해주던 그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딸의 표현대로 나무 껍질보다 더 단단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아이들의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간신히 서울역 근처의 한 골목에 막대기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장을 친 국수를 만들어 파는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그럴듯한 점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테이블 서너 개만 놓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공장에서 버는 빠듯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생활은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사장, 남의 집 일꾼으로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공부를 잘해 수제 소리를 듣는 아들과 집안 형편 탓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내미가 제 행복의 전부였어요. 드디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했죠.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언니 생각에 슬픈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만 또한 아들의 합격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국수 가게가 그럭저럭 되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내 식구 먹고 사는 일 정도만 예전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의 시름은 깊어졌어요.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학과의 등록금보다 많이 비싸더군요. 어떡하면 좋아요? 애는 공부를 잘해서 저렇게 최고 학교 최고 학과에 입학하게 됐는데 등록금 될 돈이 없으니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자고. 내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조금씩 꾸어보기라도 할 테니까 당신도 최대한 노력해봐.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정해진 날짜 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신한테는 언제나 미안해요. 아들 아이의 일에 관해서 저는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말에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형우 엄마. 당신이 자꾸 그런 말 한다는 건 결국 형우를 우리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형우는 틀림없는 우리 아들이야. 남편은 아이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당신 형우 생부 주소 가지고 있지? 그 사람에게 좀 부탁해 보면 안 될까? 남편은 마음이 급한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혹시라도 누구에게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남편의 말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언니의 쪽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아들의 생부에 대해 수없이 상상했어요. 용기를 내 찾아가 볼까? 안 되는 일이지. 아니야, 가보자. 도 수십 번씩 상상해 오가는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바로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거겠죠.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학생이 무슨 일인지 입학을 포기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생이 되었다고 아들이 말하더군요. 형우야, 입학식이 며칠이랬지? 아빠하고 지우하고 같이 가자. 3월 3일이요. 아이, 그런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너 또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래. 엄마랑 아빠가 이번엔 큰 맘 먹고 지우하고 같이 옷도 한 번씩 장만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거리도 가깝지 않아요. 아들은 끝까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국수가게 문 앞에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하루 쉰일이다라고 커다란 글씨로 써붙여 놓고는 가게를 하루 닫고 서울대학교로 남편과 딸과 함께 갔어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언니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어요. 가는 동안 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저는 딸과 남편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학교에 가보니 입학식은커녕 그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엄마, 우리 날짜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내 동생이 분명히 3월 3일이라고 했어. 형우 엄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입학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식구들은 결국 그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는 참. 제가 언제 3월 3일이라고 했어요? 3월 2일이라 했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입학식 날부터 허탕을 쳤지만 아들은 그 천재들만 모여있다는 서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모진 고생의 끝이 바로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남편과 저는 국수가게 운영에 더욱 열심히 매달렸어요. 아들이 졸업하고 개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죠. 비록 병원을 개원할 그 엄청난 돈을 다 마련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국수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 집 국수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국수 포장마차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이윽고 포장을 걷어치우고 그럴듯한 점포를 얻어서 국수 전문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국수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을 부동산 여기저기에 조금씩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하는 곳마다 호재를 만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알부자, 국수 재벌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큰 종합병원에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만난 착실해 보이는 사감을 데려와서 인사시켰죠. 이 와중에 더욱 큰 경사가 생겼답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 경력을 키워가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어떤 아이냐? 어떤 아이길 우리 의사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간 거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집안도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의사이신 의사 집안이요. 꼭 같이 개원할 거예요. 조만간 인사시킬 텐데 집이나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요.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딸은 결혼 얘기 없어요. 내가 짝이 생긴 이상 지우 결혼도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빨리 결혼하지. 동생보다 앞서서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나와 남편 그리고 딸은 아들이 나오라고 하는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죠. 재색을 겸비한 아이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답게 귀티가 철철 흐르더군요. 저는 한눈에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형우야, 그리고 아가. 벌써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하고 아빠 우리 둘만 보고 세상을 달리듯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살 거죠? 형우를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에요. 당연하지. 나부터 얼른 결혼식 치를 생각하고요. 그럼요. 저희가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잘 사시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이 끝나고 그 이후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살가웠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결혼 전인데도 집에 자기 살림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어차피 와서 살 집인데 미리 조금씩 짐을 들이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다면서요. 이 집 참 사연이 많은 집이지요. 단칸방, 월세집, 전세집을 떠돈 끝에 국수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재산이 모이면서 은근히 며느리를 데리고 살 생각에 무리해서 장만하게 된 집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하면 그럴듯하게 내줄 여유도 이제는 있었어요. 첫 만남을 가진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는 집으로 아예 들어앉았습니다. 예비 사돈과 아직 상견례도 갖기 전이라 조심스럽기도 했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친정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일이에요.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형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형우 씨 집안에 대한 일도 모두 알아서 하라고들 하세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먼저 할 거예요. 예비 며느리 아니 혼인신고를 했으니 이제 며느리겠죠. 며느리는 그러나 공부밖에 모르고 자라서인지 집안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었어요. 저도 국수 가게 때문에 바쁘고 해서 집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 들이기로 했죠. 며느리는 친정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을 들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쁠 것 없는 일이었죠. 며느리는 보기에도 믿음직한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일에 열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들은 바빠서 거의 귀가가 늦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병원 일에 바빴죠. 딸 역시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곧 손주가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배가 많이 부르네요. 언제가 산달이랬죠? 왜 부러워?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제 엄마 아버지께 손주 소식 전해줄 때 아닌가. 그래요, 부러워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다음에요. 배불러서 웨딩드레스 입는 건 좀 그렇잖아요. 결혼식 너무 미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돈댁에 죄송해서 그렇지. 어떻게 키운 따님이신 텐데 결혼식도 없이 이렇게 와서 며느리 노릇 그것도 착하게 해주고 있는 게 죄송해서 그래. 아가 사돈댁에 면목 없는 노릇이니 얼른 상견례하고 서둘러 결혼식 날짜 잡았구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서두를게요. 형우 씨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라면 하느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은원에도 참. 이렇게 행복만이 가득 찬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까지 들이고 나니 손주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도 더욱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식을 서두르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결혼식 곧 할 텐데 이 사람이나 나나 바빠서 신혼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나 하루 이틀 다녀올 생각인데 엄마랑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일본이 온천이 좋잖아요. 저희도 피곤하고 해서 온천 쪽으로 가고 싶고 아버님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늙은이들이 왜 아들 신혼여행에 끼어? 얘들도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 아니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려구나. 우리는 그저 가까운 온양 온천에 한번 다녀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과 저는 내심으로는 좋았답니다. 그렇지만 주책 없이 응, 좋구나 할 수야 있나요? 그래서 짐짓 여러 번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딸에게도 이 말을 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아주 복 터지셨다. 며느리의 장사도 잘 나가서 재벌 수준이지. 그러고 보니까 나만 아주 별 볼 일 없네. 좀 샘나. 내가 왜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빠. 연애 편지. 연애 편지는 무슨? 바로 내가 첫 월급 타서 사다 준 핸드크림이란다. 처음에 조금만 바르고 그대로 간직해뒀어. 동생을 위해서 진로도 포기하고 늘 엄마 생각해준 내 마음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효녀다. 엄마는 참.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엄마, 형우랑 아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다녀오세요. 일본의 온천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형우가 엄마 아빠 신경통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들 며느리가 강력하게 권하고 딸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사양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딸 표현대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기로 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마치 저희 부부를 위한 효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도 구경했죠. 일본이 일본 같지 않고 유럽 어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라고 아들 며느리가 구경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늙은이들이야 뭘 아나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 동경에서도 가장 번화하다는 오다이바라 했던가요? 그 거리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일본이 서양 어느 나라 같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프랑스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더군요. 방송국이 여럿, 중요한 시설도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일러주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한 건물에 들어가 서로 통해 있는 통로를 통해 이 건물 저 건물로 가며 우리는 일본의 중심가를 실컷 구경하고 유명하다는 맛집에 가서 일본식 돈가스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온천이 좋다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로 향했죠.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도 또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진흙이 보글보글 끓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온천이 있었어요. 무슨 가스인지 온천 가득 덮고 있었고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온천물은 정말 좋더군요. 수십 년 묵은 신경통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온천에 묵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오지라서 집들이 마치 드라마에나 나오는 옛날 일본 집들과 비슷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집 한 채를 빌려놓았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식당도 없어 밥도 해먹어야 하는 곳이었답니다. 마치 어릴 적 소꿉 장난하듯이 오순도순 밥을 해먹고 온천을 하면서 아들 며느리와 며칠을 지내다 보니 서울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천국 같았어요. 온천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바닷가도 볼 수 있었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돛담배들만 몇 척 보이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여기 있다가 서울 갈 생각을 하니 정말 시끄러워서 못 갈 것 같구나. 그러게 말이다. 아이,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찾았냐? 여기야 늙은이들이나 좋지.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이 뭐가 재밌었겠다. 너희들이 생각 많이 한 것 같구나.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조용히 쉬기 꼭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준 아들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죠. 남편과 나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했답니다. 나중에 더 늙으면 이런 곳에 와서 여생을 보내자고요. 여행을 와서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좀 돌아보자고 하더군요. 온천에서 뿜어나오는 가스 덕분에 바다에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은 모양, 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죠. 아이들 말로는 한참을 나가도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땅과 인접한 바닷물은 무릎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얕았고 작은 배가 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살랑살랑 움직였고 남편과 저는 어릴 때 시골 동네에 흐르는 개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 같이 서로에게 물을 튕기며 놀았죠. 이런 것을 신선놀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생들이 이제 정말 다 옛날 일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는 아들 며느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배 위에서 한참 더 시간을 보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바라보는 안개가 낀 것 같은 풍경이 너무 좋아 아이들과 같이 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손주도 빨리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배 안에 있는 노를 저어 바닷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나가보았답니다. 유황 냄새인지 안개가 자욱해서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었기에 좀 두렵기도 했지만요. 남편이 바다로 내려서더군요. 해변에서 한참을 나왔는데도 바다는 깊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시골의 시냇물처럼 얕은 바다.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지를 걷고 물속을 거닐며 걸어 다니더군요. 그러다가 한순간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분명 얕은 바다라고 텀벙거리며 걷던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니 겁이 덜컥 나더군요. 얕은 바다라고 알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깊은 바다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형우 아버지, 어딨어요?
형우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저는 울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곳은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지만 외부의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사라진 바다 쪽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오더니 외부의 연락이 닿았다며 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다시 나가더군요. 저는 그저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과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무섭게 고요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외부에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누가 와도 오겠지 하는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들이 남편을 찾아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둘 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깊은 바다에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어. 저는 이제 이성을 잃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우야. 형우 아버지. 아가. 마음이 급하니 핸드폰도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더군요. 아이들이 분명 외부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목 놓아 부르면서 미친 듯이 바닷가를 헤맸어요. 우리가 탔던 배가 바람에 밀려왔는지 가까운 바닷가에 떠 있었지만 그 배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과 남편을 목 놓아 부르다가 바닷가에서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꿈일까요? 얼핏 한국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만 같았고 제정신 아닌 와중에도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아이들. 아이들이 위험해요. 저는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어요. 눈을 뜬 저를 보고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고 이윽고 이전에 며느리가 집에 일할 사람으로 데리고 왔던 그 아주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들어서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우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 배에서 사라졌는데. 아이고, 당신. 며느리가 저를 말렸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버님은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물에 빠지셨다고 하더군요. 뭐? 물에 빠져? 아니, 얕은 바다였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어머님, 이곳은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유명한 곳이라서 이곳에 와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잠시 뱃머리에서 한눈을 파셨을 때 아버님이 배 밖으로 몸을 던지셨다고 해요. 뭐? 자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주었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품속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쪽지 안에는 남편의 악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희수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때문에 너와 아이들이 너무 고생했다. 미안하다. 나 죽어도 내가 형우에게 절대 친아빠 이야기하지 마라. 저는 남편의 쪽지를 읽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너무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갑자기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이 사람 죽였지. 우리 형우 아버지는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우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이 그 사람 죽였지. 아들이 저를 말렸죠.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왜 자살하셨는지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저는 충격에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는 우리 아빠가 댁에 가정부 아주머니로 와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 아빠가 댁의 아버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아빠는 사실은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아빠에게 댁의 아드님 호적에 올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아빠의 아들의 생부인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우리 아빠는 댁의 아드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드님은 아버님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댁의 아드님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깊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아빠를 위해서 댁의 아드님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빠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제 옆에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아드님과 며느님은 이틀 전에 귀국하셨습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고 남편은 화장되어 작은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집에 와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였고 딸도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딸은 저에게 쪽지를 남겼더군요. 엄마, 나도 엄마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어.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동생하고 결혼할 수 없어. 동생하고 결혼하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저는 딸의 쪽지를 읽고 또다시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나는 정말 착한 딸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정말 착한 엄마였는데. 저는 그제야 제가 딸에게 했던 말, 너도 대학교에 가야지. 그래야 멋진 신랑감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엄마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대학 포기할 생각하지 마라고 했던 말이 딸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형우는 틀림없는 우리 아들이야라고 했던 말이 남편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착한 남편이었는데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남편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낳은 친아버지에게 갔고 딸은 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고 남편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도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이제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딩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가정의 희망이 무너지고 진실이 낳은 배신과 이별을 보며 과연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 희숙님.
세상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희숙님을 배려했던 따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 위의 모든 라이더들과 청취자분들께도 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라이더 사익나였습니다.